네, 최근 20여일간 모습을 감췄던 황병서 군총 정치국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4년 차인 지금 북한 권력이 요동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권력정 어떤지, 또 북한 고위층의 숨겨진 삶은 어떤지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미연 탈북교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병서가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죠? 지금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북경에 중국에 가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 어허. 이런 이제 설이 나오는데 아마 수술을 받은 장소라면 이제 301 인민해방군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쩌민이나 덩샤오핑이나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수술을 받는 곳이고 중국에서는 비교적 최고의 장비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만한 허리 수술을 할 곳이 없습니까? 북한도 이제 봉화진료소나 그 인민부력부 종합병원이 11호 병원이 있긴 한데 의료진은 괜찮은데 장비는 전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아마 장비가 좋은 그쪽에 가서 수술을 받고 과거 이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경우도 거기 가서 치료받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단계로 가는 게 파리 병원으로 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치료받고 안 되면 북경으로 가고 더 안 되면 파리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군요. 네. 자, 뭐 치료만 받으러 갔겠느냐 아니면 거기 가서 중국을 갔으니까 중국의 고위층 누군가를 만났고 김정은 지금 뭐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거의 뭐 단절됐다시피 하는 관계니까요. 네. 그 입구에서 뭐 방중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예, 그런 소식통도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그 알 길이 없습니다. 치료를 핑계로 대고 김정은의 방중 문제를 협의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최용해가 이제 실각하지 않았다면은, 중국 창구는 지금 최용해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혁명화를 위해서 협동농장에 내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수영 외무상보다는 급이 훨씬 높은 황병서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논의해서 겸사겸사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황병서가 허리가 아픈 이유가 김정은의 순실을 가거나 항상 늘 주로 이렇게 옆에서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영향을 잊지 않았을까? 젊은 그렇죠. 사람은 앉아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서 있는. 그렇죠. 70이 중반이 넘었는데 그런 주장도 전혀 틀리지는 않지 않는가. 왜냐하면 항상 그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정말 30대 지도자한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려다 보니까 허리가 무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판문점 고위급 회담 때 보니까 허리가 좀 부실해 보이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얘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벤츠 방탄차를 샀다고 그래요. 벤츠 방탄차. 이게 어떤 차냐면, 포탄을 맞아도 견딜 수 있답니다. 포탄을 맞아도.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 나도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고, 차량 내부에는 냉장고까지. 신형 방탄 벤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걸 일단 안보리 제재 때문에 못 들어오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김정은의 방탄차 어떤 차량입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탄 벤츠라고 한다면 우리 남자들이나 아니면 차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은 그런 로망 중에 한 차이기도 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벤츠만 구입을 했겠습니까? 더 이상의 더 좋은 것도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 벤츠가 떠오른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그것을 사치 품목들을 북한으로부터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죠. 그게 안 되도록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북한이 워낙 중국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뭔가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은 무역은 다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뭔가 이런 대북 이런 무역 회사를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북한의 고위층들 이 벤츠, 외제차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녀요? 북한은 고위층들 삶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그런 특권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차라든지 아니면 초고속 승진 그리고 자식들에까지 이르린 이런 뭐 대물림 되는 그런 삶을 특권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이렇게 특별적으로 이렇게 뭐 선물을 해서 이설주도 뭐 핸드백 명품 들고 다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물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북한 체제상 특성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뭔가 있는 벤츠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이 지금 북한 일반인들 속에서도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돈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통해서 외제차 같은 것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뭔가 개인적인 이런 소유는 절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뭐 이설주 같은 경우 사진 좀 더 볼까요? 저 뭐 명품 가방 옆에 항상 그 갖고 다니는 까만색 가방 저게 뭐 샤 무슨 가방입니까? 뭐 이런 것들 갖고 다니면서 이 슬쩍슬쩍 드러나는 것만 봐도 일반 노동자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멘클라투라, 노멘클라투라. 이거 뭐 소련 용어입니다만 화면 보시죠. 특권적 간부의 명부를 뜻하는 말인데요. 개념이 이게 확대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특권 간부 또는 특권적 관료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들은 노동자 농민 위해서 혁명을 했고 무슨 뭐 열심히 뛰고 있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온갖 사치 다 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멘클라투라는 바로 이제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잡은 사람들이 결국 외투만 바꿔 입은 자본가 부르주아 계급이 된 겁니다. 예. 북한에서도 그렇게 비판하는데 지금 뭐 북한의 무슨 뭐 김원원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든지 뭐 저 황병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노멘클라투라인 격인 거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예를 들어서 뭐 황병서의 수양딸 뭐 이영란이라든지 예. 또 김원홍 부장의 아들 뭐 김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외화벌이 한다 치고 외국 나가서 석유 수입권, 뭐 광물 수출권 이거 다 가지고 이제 얘기했지만 벤츠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은 10대 20대 사가지고 아하. 쓱쓱 돌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다시 타도해야 할 계급이 등장한 착취 계급이 또 등장한 그런 격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지금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위층들의 사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고위층들은 일단은 지금 북한 경제라고 봤을 때는 김일성 때부터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게 우리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특권 경제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특권층들을 위한 언니 특권층들을 위한 이런 경제를 지금 실시하고도 있는 이런 판국에 그것을 뭔가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틀을 가지고 온갖 사치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은 뭐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모든 부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신문체도 아까 사회적인 몇 지위라든지 있고. 권력, 파워 이걸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또 양면적인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최근에 보았다시피 혁명가 내려간 사람, 최룡해.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말 한마디에 아예 그냥 정말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최한 낮은 곳으로. 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칼 끝에 그냥 서 있는 이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리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라. 까불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이모가 고영숙이죠? 고영숙? 네. 고영숙 씨가 국내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뭐 강용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장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고영숙 부부가 도박이나 성형을 했다. 그리고 고영이 고영숙의 아버지 고경택은 후지산 혈통으로 친일파다. 백두 혈통이 아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고영숙이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안찬일 소장님도 이 소송의 당사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 드리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또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나 이런 것을 출연을 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 소장님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안 소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용숙 씨나 저나 다 북한의 그 1인 독재, 세습 독재가 싫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숙 씨는 가족을 걱정해서 미국으로 갔고 저는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또 반면에 저희 가족은 비참하게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죽었지만 고용숙은 바로 김정은이가 집권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본 것은 없으리라고 예, 지금 봅니다. 화면은 고용숙은 아니고 고용희입니다. 자료 화면은. 예, 자료 화면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소송을 냈느냐?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이것이 간혹 북한이 지금 뭔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실상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사람을 뭐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폭로하고 그래서 뒷조사도 하고. 예, 뒷조사하고 해서 또 암살한다고 명단도 여러 차례 공개하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또 고용수기가 나서서 지금 가장 그래도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저렇게 나온 것은 뭔가 불순한 의도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저분이 우리를 법의 잣대로 해서 우리 입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자유민주국가고 언론이 자유가 있는데 저렇게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저 뭐 자료 지금 뭐 고경택이가 친일파냐? 일본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서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직장장급 간부로 일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북한에서 일제 때 일제 군수품 공장에서 직장장급으로 일했다면 그 사람이 북한에서 무사할 수 있었겠는가? 아하. 3대가 아마 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고용숙은 뭔가 좀 분별을 잘 해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서 뭐 승소하리라는 생각은 애당초 품지조차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탈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뭐 소송이기 때문에 제가 더 뭐 개입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분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탈북자로서 한국에 와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압박 받습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면 또는 뒤에서 위협 받습니까? 한국 탈북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떠들어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압박 받습니까? 저는 글쎄요, 저는 아직 이렇게 뭐 다른 탈북 방송인들에 비하면 사실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여지껏 한국 생활 7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여지껏 그런 뭐 압박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또 방송을 함에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시고 또 제가 또 올바른 북한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자 저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굳이 뭐 그렇게 압박을 받을 정도로 탈북자 방송인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있는 것은 그 북한 체제를 유일하게 일단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또 그 경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짚어주고 남한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런 것이 탈북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수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실도 있습니다. 방송이라서 더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명단을 벌써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10여 명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하겠다, 암살하겠다 이런 명단을 공개했고 또 실제로 삐라를 뿌리는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뭐 죽은 새를 이렇게 배달한다든지 또 이게 완전히 그 암살을 시도하고 독침을 가지고 접근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황장엽 선생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정찰총국의 요원 소자 2명이 내려와서 암살하려다가 지금 체포돼서 현재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끊임없이 이 탈북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행위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찬일 소장 그리고 이미연 교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